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당 비례대표 최혜배 의원입니다. 지난주 세월호 참사 보도를 막는 언론 통제가 있었음이 밝혀졌고 정부는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와 야당 의원들은 조선업종과 해운업종의 부실화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국정조사 요구 역시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 때문입니다. 건설, 해운, 조선, 철강업종의 주력 계열사를 둔 일부 그룹들은 구조조정되거나 재무 공경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조조정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원인과 책임을 밝히고 제대로 된 구조조정의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최소한의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총리 나와주십시오. 구조조정 문제 논의 앞서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변경 문제점을 좀 짚고자 합니다. 정부는 올해 9월까지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 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5조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되 10월에 법률 개정안으로 5조 원 이상의 그룹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금지와 공시 의무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일 법률 개정이 늦어진다거나 안 되면 5조 원에서 10조 원 사이의 그룹에 대해서는 법률 공백이 생깁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률 개정, 제가 알기로는 개정이 되면 상황이 변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게 다른, 그야말로 무려 한 38개쯤 되는 법이 전부 같이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대규모 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5조에서 10조로 늘리는 것은 시행령 사안이고, 예. 하지만 5조에서 10조 사이의 그룹에게는 계속 법으로, 공정거래법으로 일감 몰아주기 금지와 공시 의무를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법 개정이 안 되면 결국 일감 몰아주기 금지와 공시 의무는 계속 빠지게 되는 그런 법률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관련 법이 제가 매우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시행령으로 했는데 다른 법에서 충돌이 일어난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고 나서 법을 바꾸겠다라는 것은 법을 바꾸고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 원칙을 훼손하고 따라서 이는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시행령 입법 여부를 철회하고 법 개정부터 국회와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 법 개정 문제와 별개로 시행령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일감 몰아주기 그 문제는 5조의 것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앞으로도 개정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되는 것이 안 되도록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뭔가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38개 원용 법률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는 참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그렇게 복잡하고 검토도 진행 중인데 무작정 먼저 시행령을 개정해서 5조에서 10조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결국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결코 시행령을 해서 지금 5조에서 10조로 올리니까 그것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 아무튼 국회 시행령 입법 철회를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무총리 나와주십시오.
최소 2008년부터 세계 경기의 침체, 물동량 축소, 해운업 불황으로 조선업종도 경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모두 경고했습니다. 결국 조선업종과 해운업종의 기업들이 부실화되었고 이 부실 기업들에 지금 막대한 세금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 세금을 넣기 전 부실의 원인은 무엇이고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한 원인과 책임을 알아야 이들 회사에 돈을 넣었을 때 살아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해당 부처에서 검토를 하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상황을 보시고 부족한 점이 있거나 더 확인할 부분이 있다면 또 정치적인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당장에 이제 구조조정을 몇 달 앞당기고자 정부가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재정으로 하지 않고 한국은행을 통해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논란만 일으키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덜 드리면서 그러면서 필요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입니다.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들에 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모두 정부를 믿고 알아서 기다려주면 알아서 하겠다라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요. 지난 과정을 보면 서별관 회의는 투명성도 책임성도 없이 운영이 되었고 또한 낙하산 자리 나눠먹기 이런 것들이 되었다고 폭로가 있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찰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감찰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합법적이고 필요한 그런 협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반드시 실시하셔서 부실 대출의 책임이나 서별관 회의에서의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책임질 사람 누구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별관 회의가 이상한 조직은 아닌 것으로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경제부총리 다시 나와 주십시오. 경제부총리. 예. 현재 경제 현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 일자리 창출 지키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조정 문제는 어느 정도 중요한 문제죠? 구조조정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큰 방향이 일자리 중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구조조정은 지금 막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현안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자본확충 12조 원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그 BIS 비율이 부실이 최대 아주 비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산업은행의 경우는 BIS 비율을 제가 좀 그 숫자를 잊어버렸습니다만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그 BIS 비율을 비관적으로 봤을 때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 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까지 안 된다 그러면 물론 그보다 낮은 작은 그 규모가 필요하겠으면 되게 그렇게 해서 합계를 해보니 12조 정도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대치가 12조 원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럼 앞으로 더 이상 자본확충의 금액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제일 그 비관적인 시나리오대로 했을 때 그것이 그 정도는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2조 원 자본확충이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그 이른바 캐피탈 콜이라서 필요할 때 또 들어가도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얼마나 필요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12조 원을 계산을 하셨는데 하반기엔 얼마, 내년엔 얼마 이런 계획이 없으십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9월달에 그 조선산업 전반에 대한 그 이제 구조정
그 플랜 같은 것을 만들기도 합니다만은 과연 그에 따라서 현재 구조조정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또 그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 조선업계의 그 부실 규모가 달라질 것이고, 그럼 그에 따라서 그 규모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딱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결국 우리가 돈을 얼마나 더 필요할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넣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고, 결국 정부가 하자는 대로 따라달라, 이런 뜻입니까? 하자는 대로 따르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펀드를 만들면은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캐피탈 콜이라고 해서 이게 이만큼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왔을 때 그것을 그렇게 지불을 해서 그 BISB를 맞춰주는 그 자본 확충을 할 것이냐는 또 그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그때 또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결국 국회를 거치지 않고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고, 또한 정부의 공기업 주식도 현물 출자라는 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야 되므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 통제를 벗어난 무책임하고 불투명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것이 물론 국회의 동의를 일일이 거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혹시 그렇게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구조조정을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캐피탈 콜이 이만큼이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이 정도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것이 국회에 보고가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국회도 다 아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 국회를 이렇게 돌아서 불투명하게 하는 것은 절대 다 투명하게 할 것입니다. 투명하게 할 것이고, 다만 이것이 왜 추경으로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이 많은데,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하면 채워넣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을 해놓고, 그러면 그만큼이 다 이미 편성이 돼 묶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과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자본확충 펀드라는 그런 형태를 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동안의 서별관 회의 등에서 불투명한 결정들이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시도가 너무나 노골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 충분히 양지하시고 이후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2013년 4월에) 서별관회의에서 STX 그룹 처리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었죠. 그 당시에 제가 금융위원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논의 사실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기사에도 나온 내용들인데 모르십니까? 네. 그 후 3개월 후인 7월 말에는 STX 조선해양 정상화 추진 계획이 발표되었고, 당시 산업은행이 2.7조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STX에 대해서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한 6개월이 지난 2014년 2월에는 다시 신규 자금 1.8조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년 동안 총 4.5조 원의 돈을 쏟아부었는데, 결국 STX 조선해양은 올해 5월 말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STX 조선해양의 부실 경영, 배임 횡령, 분식회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은 STX에 대한 자금 지원도 대우조선과 마찬가지의 당시에 판단을 했을 겁니다. 즉 STX가 만약에 부도가 나서 그 당시에 기업이 법정 관리를 들어간다면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하는 그런 고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STX의 부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 사주가 구속이 되고 형사적 처벌을 받는 등 그에 상응한 경영상의 책임이 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사주에 대해서는 그런 책임이 부과가 됐는데, 산업은행이 4.5조 원을 투입하고도 구조조정에 실패했는데 누가 책임진 사람이 있습니까? 의원님,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항상 사후적인 결과를 가지고서 놓고 재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의 위배 행위가 있었다든가
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불가측한 미래를 전망해서 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인 것입니다. 단순히 기업이 살아나지 못했다고 해서 그에 관련한 사람들을 처벌을 한다고 한다면, 그럼 구조조정 과연 누가 하겠습니까? 그 지금 당시의 제가 상황이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런 의사결정을 한 사람들, 결국 산업은행이든 또는 서별관에 의해서 정책 결정을 했던 분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어떤 인사적 책임이든 행정적 책임이든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주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라든가 이를 통해서 형사적 처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에스텍스와 관련한 여러 가지 과정들은 그동안에 국책은행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다든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했다든가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이 걸러졌겠죠. 다만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살아나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고 살았다고 해서 잘했다고 하는 그런 과정이 구조조정 과정은 아닌 것입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는 4.5조 원을 많이 투자하고 그게 투자가 실패가 되면 누군가는 책임을 질 것입니다. 하지만 산업은행이든 정부든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이 큰 문제가 저는 대우조선의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우조선해양도 STX 조선해양과 굉장히 유사한 이유로 부실화가 되었습니다. 이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네,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은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물론 검찰에서 수사 중이지만 경영진에게 책임이 있겠죠. 그리고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경영진과 그거를 밝혀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회계법인도 책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현재 분식회계라는 것에 대한 우려와 의혹이 틀림없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회계 처리의 잘못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식회계가 있고요. 하나는 부실한 회계 처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이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책임이 있겠는데 대우조선해양의 1대 주주와 2대 주주가 누구입니까? 네, 1대 주주는 산업은행이고요. 2대 주주는 8.9% 정도를 가진 금융위원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실 경영을 한 대표이사나 재무담당 이사 등 경영진은 누가 선임했습니까? 경영진은 대우조선의 이사회에서 선임을 했죠. 그 이사회는 누가 선임했죠? 이사회는 산업은행이 선임을 했습니다. 산업은행과 금융위가 같이 했겠죠. 예, 주총 안건으로 올라갔을 테니까 각각의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산업은행과 금융위가 산업은행 출신의 부행장을 CFO로 선임하고 또 기타 비상무이사로는 현직 산업은행 기업금융실장을 또 선임했습니다. 또한 관리단을 파견해 왔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네, 회사에서 각각 CFO나 혹은 그 은행의 관리자로서 왜냐하면 대주주이자 채권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그 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그 필요한 직원을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 관리를 못하고 부실만 키우고 때로는 배임 횡령, 각종 비리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관리 책임을 충분히 다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산업은행과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지금 몇 가지 사안들이 나왔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문책을 하거나 책임을 진 사람이 있습니까? 네, 인사조치 통보온 자료는 저희가 인사혁신처에 통보를 했고 또 필요한 조치는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인사장 그 처리를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전 회장인 홍기택 회장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 외에 책임자들은 없습니까? 나머지는 산업은행에서 자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경우에는 금융위로 통보가 왔고요. 나머지는 산업은행이 자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산업은행 업무보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문책을 하거나 인사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앞으로 하겠죠. 결국 관리 능력도 없고 책임도 안 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10월 22일 날 서별관 회의에서 분식회계를 알고도 일주일 후인 10월 29일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규 자금 4.2조 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대우조선에 대규모 손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시 저희가 회계법인을 투입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3개월 동안 회계법인이 실사를 하고 그 실사 결과에서 또 다른 회계법인하고 검증까지 시켰습니다. 그것이 절차가 완료된 것이 대략 10월 말 무렵입니다. 자, 실제 회사에서 공시한 회계 자료와 그리고 저희가 실사한 결과에 차이가 났습니다.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분식회계에 우려가 있다라는 사실이 인지가 된 것이죠. 그 인지된 내용을 같이 서별관회의에서 관련 기관 간에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 이런 우려가 있으니만큼 감리, 보통 분식회계는 감리, 금융감독원의 감리에 의해서 판정이 됩니다. 자, 회계법인의 최종 실사 보고서를 받아서 감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해보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 날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경영정상화 계획을 발표를 할 때 그렇게 모아진 의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별관회의에서 그 분식회계의 우려에 대한 대응을 늦추었다는 것은 시점상으로도 맞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17일 날 회계법인에서 정식의 실사 보고서가 금융감독원에 제출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제출받은 실사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12월 10일 날 금융감독원은 감리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나 혹은 시간적 상황으로 볼 때에는 결코 서별관회의는 결정을 하는 기관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것을 늦춘 사실이 없습니다. 아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서별관회에서 분식회계를 알고 감리를 결정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 결정하셨다고 해놓고 마지막에 서별관회에서는 결정한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니요, 이런 앞뒤가 것이죠. 다릅니다. 서별관회의라는 것은 앞서 부총리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만은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 권능을 가진 기관이 아닙니다. 그저 경제적인 현안이 있고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각 기관, 관련 있는 기관들이 전부 모여서 자유롭고 충분하게 한번 토의를 해보자.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비공개이자 비공식 회의로서 존재를 합니다. 이런 회의는 비단 이번 정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오래동안 유지되어 왔던 그런 협의체였습니다. 그런 회의에서 결정하지 않고 의견이 모아지면 각 기관이 그에 합의된, 즉 모아진 의견대로 각각 기관이 개별적인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금융감독원은 뭐를 했습니까? 금융감독원은 감리 결정을 했습니다. 회계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판단해 보니까 이건 분식회계의 의혹이 틀림없이 있다 해서 감리 결정을 했습니다. 이 감리 결정이 곧 무엇이냐? 지금 분식회계에 대해서 검찰 수사하는 별도로 금융감독원이 즉시 감리에 착수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무튼 자세한 사항은 이후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 꼭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작년 10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자구계획으로 1.8조 원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올해 6월 8일 자구계획으로 다시 3.4조 원을 추가 실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8개월 만에 자구계획 3.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또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ST조선해양도 단 6개월 만에 무려 1조 원에 넘는 금액이 또 변경이 되었었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과연 금융위 또는 사는 정부가 무언가 능력을 가지고 제대로 평가하는지가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3.4조 원의 자구계획이 추가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4.2조 원에서 3.8조 원은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우조선의 정상화 계획을 세웠을 때 대우조선의 수주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대우조선의 자금 수지나 재무 구조에 굉장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우조선이 2015년에 109억 불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전제하에서 65억 불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절반보다 조금 넘게는 올해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할 수 있겠다라는 전제를 세워서 경영정상화 계획을 만들었는데 진행을 실제 해보니까 2016년 들어서 저희가 전망한, 즉 채권단과 정부에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수주 절벽이 깊었습니다. 즉 상반기에 한 척도 수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 전제와 가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자구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주가 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것이 조선산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선수금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와 같이 선수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기업을 정상화시킬 것이냐. 추가적인 자구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겠다. 해서 3.5조 원의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빠질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컨디션시 플랜으로 2조 원 정도의 추가적인 자구 계획을 지금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조선산업의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상화 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국회 또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히 그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보도자료나 정상화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설명드리고 그리고 자료로 제공했던 부분입니다.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내용들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요.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얼마든지 보도자료로 저희가 외부에 공개했던 자료를 지금 컨디션시 드리겠습니다. 플랜으로 2조 원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은 처음 듣습니다. 그거는 컨디션시 플랜은 대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도 약 3.6조 원의 컨디션시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컨디션시 플랜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번 6월 8일 전체적인 구조조정에 관한 계획을 발표할 때도 충분히 저희가 설명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보고도 한 바 있습니다. 만일 대우조선해양이 구조조정에 실패한다면 STX 조선해양과 달리 누군가가 책임질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미리 지금 얘기를 해서 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이죠. 자, 구조조정을 하는데 나중에 이거 잘못되면 너 책임져야 된다라고 시작을 하게 되면 누가 구조조정에 관여를 하겠습니까? 실제로 구조조정이 어려운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후적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 이것이 있다면 구조조정은 아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과정 자체가 합법적이고 또 합리적이었느냐 하는 여부를 따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의 결과를 가지고서 살지 못했으니까 책임져야 한다. 살았으니까 너희 참 잘했다. 이런 식의 재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이 너무나 무책임하게 그리고 무능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하실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구조조정의 문제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되도록이면 자기가 맡았을 때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떨쳐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구조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정부는 지금까지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런 내용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지고 앞으로는 제대로 된 대책을 국회와 협치를 통해서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있는 일은 소상히 정무위원회 등 관련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별관회의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요.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별관회의와 같이 비공식적이고 비공개리에 하는 회의를 모두 공개하라고 한다면 아마 그 회의에 와서 아무도 얘기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정작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조금 더 많은 지혜를 모으도록 하는 일, 그 과정 자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건 어느 나라 정부나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런 과정 자체를 자꾸 밀실행정이다, 투명치 못하다라고 얘기하시면 예를 들어서 서별관회의가 아닌 다른 회의실에서 회의를 했다고 하면 괜찮고 서별관회의에서 회의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비공식적이고 비공개적인 회의도 정책 과정에서 더 많은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관리 책임과 그리고 다음에 얘기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꼭 숙지하시고 이후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검찰은 2009년 6월부터 10월까지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에 대해서 사장직 유임, 로비 및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 수사를 했었습니다. 당시 결과는 이창하 전 대우조선 해양건설 전무 등 기소된 5명 중 4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2심에서 형량이 낮아지거나 1심의 집행유예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2014년에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에 분식회계나 경영비리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검찰과 국세청이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수사를 축소하거나 은폐하였고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서 모른 척한 것이라고 비판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검찰의 수사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서 증거가 확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확보하는 문제는 굉장히 고난도가 필요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수사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심증은 있는데도 증거를 못 찾아서 기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자료를 더 수집할 기회가 있어서 그런 것들에 종합되어 가지고 나중에 다시 그게 입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다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뒤에 수사 결과가 달라졌다고 해서 그게 축소 은폐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했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십시오. 국회 회의록입니다. 2010년 10월 22일 정무위에서의 속기록인데요. 국회에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국세청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분식회계나 불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방조해서 부실을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면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당국의 관리 부실뿐만 아니라 사정당국의 책임까지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저도 오래 수사를 했습니다마는 같은 사안을 놓고 처음 수사했을 때는 못 밝힌 것이 나중에 밝혀지기도 하는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과연 처음 수사 잘못한 것이 그것이 책임을 질 일이냐, 책임질 일이면 그때그때 감찰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그런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소를 못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처음 수사가 실패했다고 해서 바로 책임을 묻거나 이거는 무능이라든지 또는 은폐라든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좀 과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검찰과 국세청이 당시에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감찰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지금 아마 그 감찰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지났을 것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때 사실은 검찰이 모든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끝나고 나면 나름대로 내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의혹이 있거나 부족한 점이 있었거나 그런 경우는 인사에도 반영을 하고 그렇게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새로운 의혹이 나왔으니까 감찰을 꼭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의혹 제기를 가지고 수사한 사람 또 조사한 분들에 대해서 감찰을 바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찰의 단초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여드린 국회에서의 발언을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를 못 찾았다고 넘어갔다면 굉장히 부실한 수사였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총리는 조선소에서의 물량팀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량팀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예,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조선소에서 작업은 산해 하청으로 산해 하도급으로 하청, 재하청, 제재하청 단계까지 내려가는데 그 각 단계에서 물량, 즉 일감이 있으면 일용직 팀을 꾸려서 작업에 투입을 합니다. 여기에 투입된 분들이 물량팀이라고 일컬어지는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화면을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조선업 3사의 산해 하도급 노동자, 저표에서 소속의 근로자 수입니다. 11만 명입니다. 이들이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물량팀이거나 하청 업체의 근로자들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또 거제도 모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보시면은 물량팀을 구하는 구인 광고입니다. 이 물량팀에 속한 일하시는 분들은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하루 일하고 또 일감이 없으면 어느 순간 다시 실직의 상태로 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가 현재 내놓은 실업 대책은 그림의 떡입니다.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이나 실업급여 조건은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가장 고통받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실업 대책을 강구한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면밀하게 사안별로 그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가 물량팀에서 일하고 있었다라는 입증 자료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가능한 것이 조선소의 입출입 기록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반드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번 산업 구조조정 과정이 경영 능력이나 구조조정 능력이 없는 산업은행과 정부의 그릇된 판단과 진단에 의해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최이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이천 출신의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